자, 첫 번째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과도한 일회성 우려일지 아니면 실현될 어떤 현실에 대한 시작점으로 봐야 될지 참 고민이 큽니다. 일단 ADP 고용 숫자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강하게 멘트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 나섰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하고 그다음에 ISM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하위 지수 중에 고용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43.4까지 떨어져 가지고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원래 7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급락이 나오게 되고 경기 침체라며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이즈가 있었던 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AI 그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0을 투자하면은 매출로 1밖에 안 잡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될 경우에는 투자 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줄어들 거고 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반도체에서 투매가 나와버린 거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감 후에 인텔이 또 바보짓을 했잖아요 지금. 매출하고 이익을 다 하향 조정 하회한 숫자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뭐 다음 포워드에 대해서 배당도 뭐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와버리니까 시간에서 20%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우리 개장하면서 얻어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된 데다가 이 금리 인하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들었는데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건 예고됐던 부분은 아니었었지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만 제스처 취하다가 딴 쪽에서 금리 인하 한대 이런 뉘앙스만 풍기면 잠깐만 우리는 좀 다음번에 할게 이런 식으로 뒤로 미뤘다가 엔화가 160엔까지 이제 두들겨 맞고 요번에도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립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엔화하고 지금 위안화를 건드렸었거든요. 환율 조작 관련된 거라든지 너무 약한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건드리니까 그쪽에 베팅했었던 투기꾼들이 급하게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금리를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로 노이즈가 있으니까 사실 금리 인상하기 전날 밤에 다시 엔화가 157엔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 NHK라든지 일본 공영방송이나 이제 유력 그 매체에서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왔었던 것도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엔화가 강세가 나왔던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왜 한꺼번에 반영이 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하겠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지금 다시 9월 달에 이제 빅스텝 얘기가 나오잖아요. 50bp 인하 얘기도 나오고. 그 프로테이지로 지금 30%가 넘게 지금 이제 기대감이 지금 패드워치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금리 인하의 어떤 강도나 폭이 강화가 되면은 엔화 강세는 기조적으로 나올 것 같아. 이런 심리가 또 반영이 돼 버리니까 이제 덩달아 가지고 이 빅테크 쪽에는 더 투매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됐었던 것 같고 그게 또 우리 증시에는 일단 하이닉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빠져버리고 반도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빠지고 전반이 다 이제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데다가 오늘 보셨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장중에 2조 6천억어치 팔기도 했었고 전 사실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장막판에 좀 돌려놓기는 했었지만은 뭐 현물 선물할 거 없이 집중 매도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한 거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리 고민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것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 변동성,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같은 급락장들이 여러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이제 그 다음번이 9월에 있거든요. 일본 금정위가. 근데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시장하고 컨센서스만 맞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자체가 너무 큰 데다가 일본 자체도 엔화 강세보다는 약세가 어쨌든 경제에 나쁘진 않아요. 국민들한테는 좀 불편해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연준이 행보가 늦었다라고 이제 인식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경기 침체의 리스크를 크게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마도 오늘 밤에 그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가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 가지고 나쁘지 않게 나오면은 오히려 좀 진정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좀 워낙에 등락이 심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결국은 시장하고 눈높이를 연준이 맞춰줘야 되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 저는 빠르면 그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8월 네. 20일부터 그 전후에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줄 가능성이 있고 그때도 만약에 못 맞춘다고 그러면 사실 9월 FOMC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본의 정부 부채가 200%를 넘는 상황에서 그 이자만 해도 상당히 엄청난데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일본의 정부 그 국가 재정 상태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로 남의 나라지만 걱정이 됩니다. 우리까지 괜히 힘들어지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정에 25% 정도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자가 붙어버리게 되면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되게 주저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면은 일본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막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그 의문점이 계속해서 부각될 때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흔들릴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게 기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마냥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빅스 공포지수가 지금 3개월 내 최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저녁이죠. 그 미국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오죠. 네네. 여기서 이게 또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 미국 증시 이것도 머리 아픕니다. 일단 옐런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넘팜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과거하고 좀 기준이 달라서 20만 이상만 유지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이 지금 20만 언더예요. 18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만약에 고용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심리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맨날 그건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더 큰 거는 사실 실업률이거든요. 그 실업률이 보면은 맨날 고용자 수 늘었다, 넘펌 지수 늘었다 해가지고 5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안 하고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숫자 바뀌고 막 이랬는데 결국 봐야 되는 건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3.4에서부터 3.6, 3.7, 3.8, 4.0, 4.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등락을 거듭하는 다른 그 차트나 지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추세를 형성을 해버리면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업률이 만약에 4.1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건 또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 얘기가 너무 늦었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업률이 4.1 내지는 오히려 4.0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심리 완화에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조급합니다. 움직이는 게 보면은 코인 움직이듯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게 보면은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일단 팔아놓고 다시 살펴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7% 급락했었을 때 왜 7% 빠졌지? 그 다음날 13% 올라버리고요.
이게 엔비디아가 무슨 뭐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미국 투자자들도 심리가 지금 투자 네. 심리가 불안한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시장의 질이 안 좋은 거죠. 그쵸,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경계선에 올라 있는 데다가 AI와 관련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 중복 투자에 대한 얘기들 이제 경계심이 자꾸 나오고, 삼성전자 이번에 컨퍼런스 콜 했을 때 그 이제 컨콜 내용을 보면 HBM3 관련해 가지고 콜 테스트 관련해서는 그 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해 놓고 3분기, 4분기 그 계획이나 예상을 전망해 놓은 걸 보면 3분기부터 양산 들어가고 4분기에는 전체 HBM3가 HBM 매출의 60%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캐펙스를 보고 받아놓은 어떤 물량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물량을 합치면 공급 초과 현상이 나옵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미 과잉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막상 대보고 난 다음에 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AI와 관련해 가지고 HBM 쪽은 공급 과잉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그러는 게 그거를 지금 수요로 저기 엔비디아만 지금 수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MD도 지금 매출이 2배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계속해 가지고 HBM 관련해 가지고는 수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노이즈는 아닌데 문제는 경계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시장이 이거 정점 온 것 같아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폭이 센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하여튼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일본은 금리 인상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또 미국은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예전서부터 나왔던 게 한쪽에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뭔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하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도 한쪽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네, 이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문제점이 언젠가 터질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정말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네. 자꾸 생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어떤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른 그림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일본은 눈치 보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사실 미국 눈치 보고 그다음에 또 이 정계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꼭 그 바보들이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되는데 꼭 하라고 그럴 때는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다가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럴 때 꼭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꼭 사고를 칠 때 그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문제가 터진가, 항상 그러니까 책임감의 문제일까요? 소 잃고 애완감 고치기가 특기잖아. 그렇죠. 문제가 일단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여야 책임 소재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죠. 우리도 옛날에 한번 터졌었던 게 그런 케이스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 조직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거긴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한데 어차피 일본은 저는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흐름을 따라 가지고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기조적으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지 못할 거다. 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고, 여태까지 미국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일본인데, 만약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미국 돈 전부 다, 미국에 투자한 돈들 다 빠져나오게 되면 그렇지. 증시가 박살이 날 거고, 미국 채권도 박살이 날 거고, 그걸 그렇게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경기 침체 노이즈가 이제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가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고, 이게 기조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니까 야,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걸 걱정하는 건데, 그건 말 그대로 저는 센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지금 예측하는 건 어렵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저는 계속해서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번 금리 인하는 그 물가가 제대로 잡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월조차도 자기가
2% 고집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물가 인상률.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여건만 맞으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험적 성격인데 네. 예방적 성격인데 그러면 조금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파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요. 참 금리 인상할 때도 늦게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SK 하이닉스가 10% 넘게 급락을 했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정말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정말 뭐 지옥 같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 며칠 전만 해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네.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긍정적인 데이터들 얘기하고.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에 기울기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완만해질 거라는 생각을 이제 다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게 반영이 됐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하이닉스는 당연히 더 얻어맞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시장에서 아직 일단 반도체 하면 모두 하나로 퉁쳐가지고 지금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엔비디아와 좀 차별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어필이 돼야 되는데 레거시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캐펙스를 줄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D램 라인을 갖다가 HBM 라인으로 전용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D램이 이번 달에도 한 8에서 15% 정도 오른다고 하거든요. 계속해가지고 그쪽은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왜? 다 HBM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화성 공장도 이번에 파운드리 쪽으로 라인 개설하려고 했었던 걸 갖다가 D램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HBM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하든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갖다 하든 결국 D램과 관련돼 있는 또는 낸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수요는 계속 꾸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는 레거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시점에 하이닉스도 레거시 제품이 있었지라는 식으로 인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또 마이크론을 따라갔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론도 많이 빠지긴 했죠. 네네. 그 여파까지 이중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진짜 삼성전자 같은 경우 4% 정도. 야, 오늘 빠진 것들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많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피 네. 쪽,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니까. 우리가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재정비를 해야 네, 된다. 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 참 민망합니다. 참, 이거. 자, 어쨌든 이제까지 AI 챗GPT로 시작이 돼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글로벌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AI 주들 그리고 그로 인한 반도체주의 어떤 주도주 역할 이제 끝이 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중간에 하나의 노이즈 정도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요.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주도주가 반도체였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안에서도 미국 시장도 이제 안을 열어보면은 반도체만 그렇게 좋았었던 게 아니고 미국도 바이오가 좋았었고 방산이 좋았었고요.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가 컸던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게 반도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주도주는 반도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끌고 올라갔던 거지 삼성전자도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지수상의 영향력은 반도체가 가장 컸지만은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증시 영향력을 놓고 어떤 시장을 갖다가 화끈하게 끌어줬었던 리드해줬었던 업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국 역시도 바이오하고 방산하고 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도 그 그림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 같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AI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저는 레거시 쪽 제품에 대한 쇼티지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의 주가가 조금 회복이 되는 그림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된다. 또 일단은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
일단 지켜봐야 된다. 뭐 오히려 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한 현금 비중이 한 10% 정도 있는데 이 10%를 오늘 쓸까 말까 고민을 손가락을 몇 번을 눌렀는지 몰라요. 오늘이 정말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싶은 생각에. 그런데 어쨌든 참기는 참았어요. 저는 오늘 시작을 한 게 뭐였냐면은 종목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금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금 비중이 좀 높아요. 지금 사실은요. 그러니까 7월 한 초반 트럼프 피격되기 전까지 그 시점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은 추가로 사고 싶은 종목이 보이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들이댈 만한 게 보이질 않아 가지고 고민이 돼 가지고 갖고 있던 주식들을 조금 현금화를 좀 시켜놨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높은데 그 현금을 오늘 쓴 게 아니고요.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건 버려야겠다 이제 판단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씩 옮겨 타는 작업을 조금 오늘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도 저는 그럴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우리 그동안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다음 주 뭔가 오늘 미국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주지 않으면 그래서 투심이 다음 주 초까지 이 불안감이 연결이 된다면 이 신용으로 인한 또 투매 아니면은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또 억누를 가능성 이것도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쪽은 개별 종목들이 많겠죠. 중소형주. 특히 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아질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 매매 현상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또 더 흔들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하고 이제 레버리지를 쓰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진짜 레버리지 신용 정말 하지 마셔야 되는데 레버리지는요 이게 제 손님들한테도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를 한번 쓰면 1년 내내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1년에 많이 쓰면 한두 번 쓰는 거가 맞거든요. 진짜 기회다 싶을 때 그때 쓰는 거지 이걸 뭐 1년 내내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결국 물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너무 자주 쓰는 거를 습관화 하시면은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제가 사고 싶었던 거 근데 그 단순히 사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반기를 봤었을 때 매칭이 되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상반기도 그랬었지만 하반기에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는 방산하고 바이오하고 그리고 조선. 근데 조선이 지금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을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조선은 기간 조정을 받던 주가가 좀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조금 교체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구조에서는 엔화가 여기서 기조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엔화 강세 수혜주가 될 만한 쪽, 그럼 일본에서 소비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업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딱 느껴지는 건 경기 침체 들어가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했을 때 그동안 완전히 내팽개져 가지고 버려져 있던 쪽에서도 수혜가 되는 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은 이미 건설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건설주는 저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해외 건설이 많은 거 빼고는. 한국 건설주 주식들은 뭘 해놓고 나면은 순살자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쪽은 잘 안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자금을 빌려야 되는 쪽이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린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 포트 전략을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변했든 아니면은 업황이 변했든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이 종목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현금을 제가 50%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종목부터 일단 바꿔놔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네. 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는 일이 좀 있었고 대신 또 그동안 지독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 섹터, 특히 2차 전지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 그리고 빨간불도 나왔어요. 이게 이 시장이 이 뭔가 변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버텼던 주식들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오진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2차 전지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오후 방송 처음 한 날이 아마 2차 전지 커버를 했었을 건데 그때 말씀드린 게 하반기는 내러티브 대 내러티브 장세가 될 것 같다. 2차 전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실적을 가지고 바닥을 잡아줄 걸 기대했는데 실적은 지금 최근에 컨퍼런스 콜한 내용들을 봐가지고는 3분기도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실적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러티브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다면 피격 이후에 지난주 후반부터는 지금 해리스 쪽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실제로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4군데 정도는 해리스가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실제 전체 지지율도 보면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것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등비등해지니까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가 적어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앨범알이 감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좀 센티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말씀을 제가 어딘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 반등을 줄 때 전저점에서 반등을 주잖아요. 네네. 그럼 항상 보면 그 전저점 오면은 지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들어와요 매수가. 그런데 이게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저점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은 갖고 있던 사람들도 팔게 돼요. 그렇죠. 그게 한번 전저점을 깼다가 올라서게 되면은 생각보다 세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35만 원 저점에서 3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또 저점을 깼다가 올라왔고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이런 주식들이 되게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바닥잡이 차트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러티브가 뭐가 있냐면은 올해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맨날 요즘 기사 나오는 거나 리포트 언급되거나 회자되는 얘기가 ESS죠. ESS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 미국에서 26년부터 해서 관세 부과하게 되면 중국 퇴출되고 그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뭐가 되고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또 삼성 SDI가 ESS 수주했다는 것도 한번 나왔었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나왔었던 게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이 수위를 못 맞춘다더라. 그죠? 그래서 노스볼트 쪽으로 계약을 했었던 BMW가 SDI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폭스바겐도 그거 다시 이제 검토하고 네. 있고. 그럼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노스볼트인데 걔네가 수위를 못 맞춘다고 하면 나머지는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그대로 수입을 해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도 현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라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공장 세운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율 잡아야 되죠. 그렇죠. 수율 잡기 전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스펙을 갖다 조정을 해서 업체를 갖다 영업을 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유럽 업체들이 제대로 수율을 제대로 못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지 진출돼 있는 게 SDI하고 그다음에 이제 LG엔솔이 진출이 돼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기회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르노 쪽에서 이제 LG엔솔이 5조 원짜리 그 LFP 배터리 셀투팩 방식으로 수주한 거 기사가 나섰고요. 근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LFP 배터리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LFP 배터리를 갖다가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더군다나 셀투백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뭐 LFP가 중국이 앞서 있다 그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고 안 뒤진다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LFP 배터리가 커진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시장에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돌아서기 전에 그걸로 인해서 우선 바닥을 좀 확인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바닥을 확인해서 반등을 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앨범알이 지금 감산을 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연초에도 그랬었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감산해가지고 리튬 가격 회복됐다가 주저앉았었던 것처럼 그거는 업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업황이 오히려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돌아서는 것도 어느 구간에서 이제 제한적인 어떤 반등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업황이 확 돌아서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여부 한 가지는 보급형 배터리가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EV3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이 괜찮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팔리느냐. 이게 얼마만큼 팔리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미국 내 인프라 구축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이게 가장 전 큰 변수라고 보거든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IRA 보조금을 뭐 잡고 안 잡고를 떠나가지고 인프라 이것만 안 까는 거 계획을 갖다가 늦춰버려도 전기차의 어떤 속도 자체를 늦춰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다라고 그러면 하반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반등하고 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영훈 이사님, 오늘 뭐 증권회사 직원들 오늘 뭐 다 오늘 힘든 하루죠. 네, 이영훈 이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